네, 금병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출처를 보자면 수호전하고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휘종 시대를 전체적인 배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배경은 이 소소생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가 건물이라든가 그때 당시 유통되고 있던 물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당시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만력 연간 그러니까 16세기 말이고 우리나라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임진왜란 때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어떤 세태와 인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묘사한 그래서 조금 특이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은 송나라 때로 잡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 작가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작가가 바로 눈으로 직접 어, 보고 듣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바탕으로 해서 이 금병매를 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금병매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선 원래 이게 서문경하고 방금년이 수호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폐륜을 저지르고 하니까 무송이 이들을 이제 살해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출처이고 이게 이제 큰 줄거리인데 이게 여기에 금병매로 오면서는 조금 큰 줄거리가 좀 바뀝니다. 우선 방금년하고 서문경이 둘 다 무송한테 죽지 않아요. 예, 우선 방금년은 무송한테 바로 죽지 않고 서문경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음탕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87회에 이르러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바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오랫동안 이 100회가 끝이니까 거의 끝 무렵에 가서 죽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서문경은 또 많이 달라지는 게 무송한테 죽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책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 서문경이 워낙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이 서문경을 음약을 먹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죽이는 예 그게 이제 79회 그러니까 방금년보다는 조금 일찍 죽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음욕에 가득 찬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뇌물로 벼슬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욕망의 노예로 이렇게 살다가 79회쯤에 병사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서문경, 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문경은 서씨가 아니고 서문씨입니다. 서문씨, 복성이죠. 구양씨, 뭐 서문씨, 남궁씨 이럴 때 이 서문씨입니다. 이 집안이 망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뭐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막 온갖 이제 장깨를 부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좋게 말하면은 수완이 좋았어요.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정말로 이제 큰 부자가 되는데 근데 한순간에 이제 다 몰락해버리죠. 이 뭐 예, 그 복수심에 가득 찬 어떤 한 여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죽고 그러고 나서는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납니다. 이 처하고 첩을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됐습니다. 제가 다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예. 방금 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몸종이 있었는데 이 몸종 같은 경우도 첩으로 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첩으로 이렇게 딱 삼지는 않았는데 첩이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본처인 맹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본처가 맹씨가 아니고 이제 오월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월랑이 어, 자기 아들을 결국은 이제 출가를 시킴으로써 어떤 서문경 집안의 그 뭐지 뭔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던 이런 것들을
원제를 조금 업보를 지금 해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시킴으로써 이 금병매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금병매는 꼭 사실은 읽어봐야 되고 제가 이제 금병매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었던 세 작품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병매는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금병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아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하고 또 이제 세트로 읽어야 될 게 이제 청나라 때 그야말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홍루몽입니다. 여러분 홍루몽도 인정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병매하고 홍루몽이 사실 이제 사회소설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대분류로 치면은 인정소설인데 이 두 개가 어,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홍누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영웅 소설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워낙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옛날 전형적인 옛날 소설의 뭐 히어로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대갓집에 재주 많은 그런 어떤 출생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금병매하고는 조금 차별적인데 금병매는 보면은 그냥 주변에서 흔히 나올 수 있고 상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나왔고 실제로 서문경 같은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음, 뭐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표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움직한 현실에 존재함직한 이런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금병매하고 홍노몽이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나중에 홍누몽도 보면은 집안이 망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출가를 하게 되는 이런 큰 틀에서의 흐름 같은 게 정말로 많이 비슷하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홍누몽 자체가 그 주인공 한 명하고 12금차라고 해서 12명의 아가씨하고의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이제 홍누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의 전개 자체도 이 주인공 남자 한 명과 여러 여자들의 어떤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아마 금병매가 홍루몽의 어떤 탄생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금병매의 인물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속물들만 나옵니다. 금병매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스님 정도나 조금 속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속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가장 우리가 가까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서문경하고 여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서문경은 특별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그 여자와의 관계에 몰두하는 이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게 이제 세격이잖아요. 어떤 여자와의 본능을 추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금욕 그리고 이제 식욕 이런 것들도 묘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고 관리들한테 뇌물을 제공하면서 어떤 관수품을 납부하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벼슬을 획득하는 이런 일까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수완이 좋은 그런 인물.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속물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여주인공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속물들입니다. 정부, 연려 이런 게 이제 예전 소설, 인정 소설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교과서에 나옴직한 한 사람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그런 절개 있는 그런 정부 연려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질투를 하고 교태를 부리는 그런 여주인공들이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병매 인물들의 특징인데 이게 이제 이전까지 나왔던 소설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야말로 감히 말씀드리건데 금병매가 실제로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근대 소설의 완성은 이제 홍두몽으로 가면서 점점 완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금병매 탄생의 배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이 크게 세 개나 있습니다. 우선요, 금병매는 사회적 사상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맹하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명학의 자유사상이 이 금병매의 하나하나 인물들의 어떤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문경 보면은 상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상인의 신분으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관직까지 제수를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때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하에 금병매가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양명학적 자유사상 쪽 요소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맹학이적 요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음, 우선 수공업이 송초에 발달을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상업 도시로 번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송대, 원대, 명대로 거치면서 점점 이제 신흥 상인 계층이 어, 확실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이제 명대로 가면서 관료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권과 지위의 안정 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서문경의 경우에는요, 여러 상점을 경영하고 또한 이제 소금 매매, 관수품 납품, 그리고 뇌물로 관리와 결탁해가지고 이런 청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인척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관직까지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양명학 쪽으로 이 금병매의 어떤 작품을 분석을 하자면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던 태조학파, 양명학파의 한 갈래인 태조학파 그 중에서도 약간 이지 쪽으로 가면은 급진적인 좌파 쪽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망을 긍정했던 그런 학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본능을 중시했습니다. 그죠? 본능의 발현, 자유로운 어떤 본능의 발현,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위에 맹종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이런 사상이 금병매 탄생의 가장 주요한 사상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금병매를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욕망의 추구를 그야말로 대담하게 사실적으로 금병매가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는 세 개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말했던 게 이 두 개를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두 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금병매에 대한 평가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금병매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어떤 문학 작품일수록 평가가 일면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평가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금병매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성관계 묘사만을 강조한 외솔 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좀 너무 심한 어떤 수위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심하다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단순하게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를 강조한 작품이다. 끝에 결말에 초점을 맞춘 이런 평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가지 평가는 너무 좀 단순하게 금병매를 너무 이론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병매의 평가 중에 그야말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건 사회의 부패한 관료 정치, 그리고 음탕한 향락적인 생활의 진상을 폭로한 사실주의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관료 지배, 일부 다처 이런 봉건 윤리를 옹호하는 그런 태폐적인 작품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에 대한 긍정적인 구가를 하고 있는 자유로운 시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금병매를 보는 평가가 타당하겠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섯 가지를
가장 아울러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자면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평가하고 세 번째 평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지막에 있는 요것을 같이 이제 문학사적인 입지에서 금병매를 평가하자면은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전까지의 통속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영웅들, 기상천외한 환상적인 세계, 괴물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병매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 현실 사회를 다룬 그런 소설이고요. 이것은 중국 소설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병매에 대한 평가를 마침으로써 금병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단편 소설로는 명대에 어떤 것들이 유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